자, 그러면 이제 은행 예금과 세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은행업과 관련된 과세 문제는 이 은행은 자금 공급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자금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자금 중개 기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은행은 이렇게 자금 공급자의 예금을 받아서 이 예금에 대해서 금리, 이자를 지급을 해주고 이렇게 자금 공급자로부터 받은 이 예금을 자금 수요자한테 대출을 통해서 대출을 해주고 이 자금 수요자에게 바로 대출 금리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를 줄여서 이 예대 마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예대 마진이라고 해서 은행은 자금 수요자, 대출 금리, 그러니까 자금 공급자한테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을 뭐 4%로 2%죠. 자금 공급자가 뭐 1,000만 원을 예금했다. 그러면 금리로 2%를 주는 거고 이 예금된 1,000만 원을 자금 소유자한테 대출을 했는데 뭐 4%의 대출 금리다. 그러면 대출 금리 4%와 예금 금리 2%인 즉 2%가 예대 마진으로 남는 거고 그 2%가 바로 은행의 수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은행 거래에 있어서의 세금 문제는 거래의 당사자인 은행과 자금 공급자, 자금 소유자 모두에게 발생이 되는데 자, 이러한 은행의 예대 마진에 대해서는 은행에 대해서 법인세가 과세가 되고 자금의 수요자인 경우에는 은행에게 지급한 즉 자금의 수요자에게는 은행에게 지급한 대출 이자가 자신의 소득을 창출하는 경우 즉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 개인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이 대출 이자에 대해서 지급한 대출 이자, 차입금 이자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공제가 되는 거고 이 자금 공급자는 바로 이 은행으로부터 수령한 이 자금 공급자가 예금을 하고 이 예금으로 받은 자금 공급자는 이 이자에 대해서 바로 이자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금 이자와 이적 소득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자 소득은 무엇이냐? 바로 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이자 소득에 대해서만 이자 소득으로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거고 이 소득세법에 열거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이자 소득으로 과세를 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개인인 경우에 만약에 법인인 경우에는 뭐 상관이 없겠죠. 자, 그러면 이 개인에 적용되는 이 이자 소득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자, 바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자, 국가라든지 또는 지방자치라든지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에 발생된 이자 또는 할인액. 자, 할인액이라는 것은 이런 경우입니다. 자, 채권의 뭐 원금이 100만 원이고 뭐 이자가 10만 원인데 그러면 110만 원인데 이 110만 원의 채권을 뭐 할인해 준다는 것은 110만 원 채권을 뭐 105만 원에 판다든지 그러면 차액 5만 원 이게 바로 할인액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채권의 이자나 할인액 이런 것들은 바로 이자 소득에 해당이 되는 거고 자, 국외 또는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당연히 이자 소득에 해당이 되는 경우고 뭐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신용계 뭐 신용보금 그래서 신용협동조합이라든지 뭐 새마을금고 자 이런 데다가 예금 저축을 하고 받는 이익도 당연히 이자소득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환매 조건부 채권 증권의 매매 차익이 있습니다. 자, 환매 조건부 채권 증권의 매매 차익이라는 것은 자, 은행에 가면 뭐 채권이든 증권이든 채권을 만약에 지금 뭐 만 원에 산다 그러면 3개월 뒤에 11,000원으로 다시 은행에서 사겠다. 자, 그래서 은행에서 만 원의 채권을 매각을 했는데 다시 3개월 내에 은행이 3개월이 지난 후에 은행에서 뭐 11,000원에서 도로 매수해주겠다. 그러면 차액이 은행에서 산 만원과 은행에서 돌려받는 3개월 후에 은행에서 돌려받는 11,000원 이 차액에 대해서 바로 이자 소득으로 보는 거고 자 이렇게 은행에서 판매를 했다 채권을 판매를 했다 일정 기간 지난 후 다시 사들이는 것을 바로 환매 조건부 채권 증권의 매매 차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환매 조건부 채권 증권의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이자수도로 과세가 되는데 환매 조건부가 아닌 일반적인 채권의 매매 차익, 일반적인 채권 회사채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채권을 매각을 통해서 벌어들인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이자속으로 열거가 되지 않고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자소득으로 과세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이라는 것은 보험은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 두 가지가 있는데 보장성 보험이라는 것은 바로 내 미래의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거고 저축성 보험이라는 것은 내가 일정 기간 불입을 하고 그 원금에 추가해서 추가적으로 더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받는 것을 저축성 보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이러한 저축성의 보험으로부터 받는 보험 차익은 당연히 이자수도로 과세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금 100만 원을 불입을 했는데 그 100만 원 더하기 10만 원에서 만기되면 110만 원을 지급한다 그러면 그 10만 원이 바로 이자소득이 되는 겁니다. 직장공제의 초과반환금, 그 다음에 비영업대금 이익 마찬가지로 이자소득이 되는 거고 자, 위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즉 금전을 대여해주고 금전의 대여에 따른 대가를 받는 성격이 있는 것은 이자소득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바로 소득세법은 열거주의인데 자, 이렇게 이자소득에 한해서는 바로 금전사용 대가가 있다 그러면 바로 금전사용 대가에 따른 성격에 대해서는 이자소로 과세를 하겠다는 거고 자, 이자소득에서는 이렇게 포괄주의를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소득세법의 소득은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이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에 대한 성격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금전사용의 대가로서 성격이 있는 것은 바로 이자소득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포괄주의를 적용한다고 해서 원칙은 열거주의 과세지만 일부 소득에 대해서는 포괄주의를 채택한다고 해서 유형별 이런 것을 유형별 포괄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행위, 이런 파생상품과 관련된 행위로부터 발생되는 이익도 이자소득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위에서 채권 매매 차익, 채권을 매각함에 따른 채권 매각 차익은 소득세로 과세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포괄주의이기 때문에 이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성격이 있는 거기 때문에 채권 매각 차익에 대해서도 이자소득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 채권 매각 차익은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가 아닙니다. 자, 100원짜리 채권을 내가 그냥 150원한테 다른 사람한테 채권 매각함으로써 50원인 차익이 발생된 거지 금전 사용의 대가로서 성격이 있는 게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채권 매각 차익에 대해서는 이런 포괄주의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소득세로 과세가 되지 않는 거고 또 이자소득으로 열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자소득으로 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차명예금이라는 게 있고 이 차명예금에 대해서는 증여로 추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차명예금이라는 것은 바로 예금계약 등의 당사자로 표기된 자와 실제 자금을 출연한 자가 다르고 이렇게 전제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명의자와 출연자가 합의한 금액을 바로 금융거래를 바로 차명예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런 경우죠. 바로 A, B가 있는데 자, A는 금융소득이 너무 많기 때문에 A로 예금을 하면 그 금융소득에서 발생된 은행 예금에 대해서는 이자수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없는 B한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A가 B한테 B의 명의로 예금을 할게. 그래서 B의 명의로 예금을 하면 형식상 이자소득은 A한테 실질적으로는 A한테 귀속이 되지만 명의는 B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이 은행의 예금의 이자가 B한테 형식적으로 귀속이 되는 것 같이 보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A가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차명예금은 예금 분산을 통해서 조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많은데 자, 이렇게 금융자산 즉 예금을 10억으로 예치를 하게 되면 10억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서 이자소득세 과세가 되는데 자, 이 10억을 명의를 10명한테 빌려서 1억씩 10개로 쪼개서 분산 예치를 하게 되면
이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금융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이러한 차명예금에 대해서는 바로 증여추정, 즉 차명, 이름을 대여해준 자에 들어온 이 돈을 바로 아까 A한테 명의를 빌려준 B의 이 통장으로 들어온 돈에 대해서 B가 증여받은 것으로 봐서 증여 추정으로 봐서 증여세를 과세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차명예금에 대해서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차명예금에 대한 증여 추정 규정을 둠으로써. 자, 그래서 B는 나는 증여받은 게 아니다.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이다라는 것을 B가 입증을 해야 되지만 B는 증여세가 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차명예금을 통해서 이 이자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바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자, 이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 명의로 분산해서 예치를 하게 되면 이 분산된 예치 금액만큼 이자를 받으면 금융소득으로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회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금 분산 타인 명의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 금융기관이 즉 차명예금, 즉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예금을 했을 때는 바로 그러한 다른 사람 명의로 예금을 받아줬을 때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은행에서 과태료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이제 이 차명예금, 즉 본인의 예금이 아니고 다른 사람 명의로 예금 통장을 개설하려고 하면 개설해주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차명예금을 통한 조세회피 수단으로 하기가 조금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었는데,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차명예금을 통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 차명예금에 대해서는 증여 추정 규정을 두고 증여세를 부과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죠.